안녕하세요. 강친학원 국어 강사 최한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본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거 같이 한번 볼 거고 문법이랑 독서 위주로 볼 거예요. 나머지 문학 작품들은 이제 따로 질문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 문법이랑 독서 위주로 같이 한번 꼼꼼히 볼게요. 자, 우리 11번부터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이거 한번 지문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국어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는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하면서 발화시와 사건시의 개념도 짚어주고 있어요. 발화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뜻한다 했고요.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을 가리킨다. 그래서 만약에 발화시보다,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시가 앞에 있다. 내가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시가 앞에 있다는 뭐야? 이거는 지금 과거를 가리킨다. 그리고 또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한다. 내가 말하는 거랑 사건이 같아. 그거는 현재 시간, 현재 시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사건시가 앞에 있다. 내가 말하는데 사건이 더 뒤에 있는 거야. 더 뒤에 있다.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시가 더 뒤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미래 시제다. 그래서 이 발화시와 사건시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구분해 주는 거 말이 은근 복잡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을 할 수 있고 시제는 다음과 같이 어미나 시간 부사를 통해 실었는데 여기 표를 통해 짚어주고 있죠. 우리 과거 시제를 할 때 서너말 어미에는 더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현재 시제에는 동사는 현재 시제 서너말 어미 는이나 니은이 붙을 수 있고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서너말 어미는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에서는 get, 의리, 그치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말을 해보면은 뭐 먹다로 해보면은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혹은 먹으리, 먹더라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도 해줄 수 있어요.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도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먹은 밥 하면은 과거겠지. 먹던 밥 이것도 과거겠지. 먹는 밥 하면 이건 현재겠지. 그 다음에 먹을 밥 이거는 미래겠지. 우리가 과거 시제, 이제 그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도 시제를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도 역시 예쁘던 사람, 예쁜 사람, 예쁠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줄 수 있다. 그 다음 시간부사는 기본적으로 붙으면 다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어제 옛날은 과거, 오늘 지금은 현재, 또 이제 내일 곧 이런 거는 미래다 라는 걸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고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는 항상 특정한 시제만 표현하는 것은 또 아니래. 아니 이게 붙었다고 무조건 그 시제를 표현해 주는 건 아니래. 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아시나 엇은 주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고 미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대. 보면은 가를 보면은요. 찬호는 어려서부터 아빠를 닮았다. 이거는 지금 씨라는 과거 시제 서너말 어미가 붙어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 근데 나를 또 보면은 네가 지금처럼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라고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 서너말 어미를 붙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잠은 다 잤다 하면서 내가 막 숙제할 게 되게 많아 하면서 친구들이랑 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지. 나 오늘 잠 다 잤다. 내가 벌써 다 잔 건 아니잖아. 과거가 아니잖아.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지. 이런 식으로 미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과거 시제 서너말 어미는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알려주고 있지. 가는 찬호 아빠의 닮음이라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나는 이제 미래의 사건이다 라는 거를 짚어주고 있다.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일단 윗글을 읽고 보기에 ABC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달라 했어요. 자, 읽어보면은 아기가 새근새근 잘 잔다. 우리 여기서는 지금 현재 시제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어떤 거를 통해서? 현재 시제 서너말 어미 니은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제를 가리켜주는 A 문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보자.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다. 아니야. 지금 우리 현재 시제니까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와 서너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우리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보이지 않아요. 관형사형 어미가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용언, 동사나 형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동사, 형용사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때 어미는 다로 끝나 있지 니은이나 는 이런 걸로 끝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둘 다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를 같이 보면은 영주는 어제 영화 한 편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시간부사 어제랑 봤다에 at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일단 3번 보면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아니지? 우리 지금 여기서는 과거 시제 사용되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니고요. 네 번째, 시간부사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그치, 우리 시간부사 어제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11번의 답은 4번이 맞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도 한번 보면은 전국적으로 비가 곧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get은 미래를 가르쳐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1번의 답은 4번. 아니지.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게 아니라 지금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이지. 말을 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더 뒤에 있잖아. 그치? 이거는 지금 앞선 게 아니라 나중인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5번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11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2번도 보면 기억의 사리로 적절한 거 골라보자. 기억의 사리가 뭐였어? 우리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었는데도 미래의 사건을,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자, 이런 게 어딨나 한번 찾아보자. 뭐 그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결심은 이전에 했으니까 과거 맞고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것도 과거. 봄날 거리에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뭐 이거는 과거나 현재로 볼 수 있겠지. 네 번째,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이것도 과거. 어린 동생과 싸웠으니 난 이제 어머니께 혼났다 라고 말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잖아.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더 뒤에 있잖아. 그래도 at을 붙여주면서 기정사실화된 사건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12번의 답은 5번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을 한번 같이 보면은 우리 배웠던 형태소 개념 나온 거야. 우리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또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로 구분해주는 것들 많이 해봤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써보는 건데 이거는 좀 쉽게 나왔어. 그냥 여기 들어가는 게 뭔지만 고르래. 자, 일단 홀로 쓰일 수 있냐, 실질적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자립이냐 의존이냐, 실질이냐 형식이냐 라는 거 물어보는 문제였지. 일단 제일 먼저 경찰이 실질적 뜻이 있냐? 경찰은 명사야. 명사는 무조건 실질 형태소로 외우는 게 좋죠. 자, 얘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은 조사라는 거 알고 있지? 우리 목적격 조사. 조사는 내가 무조건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라는 것도 외워달라 했지. 뭐 안 외워도 사실 을의 뜻이 있는 것 같진 않고 혼자는 못 쓰잖아. 우리 을이라는 형태소 혼자 써본 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아니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중요해. 우리 저번에 기억할 거예요. 용언의 어간. 뭐 먹다의 먹, 잡다의 잡. 이딴 것들 누가 봐도 실질적인 뜻은 존재해. 근데 혼자 쓰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특이한 것이 용언의 어간이라 그랬었지. 자, 이거는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은 실질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있어? 아니, 혼자는 못 써. 의존 형태소거든. 근데 실질적인 뜻은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거는 뭐 간단하게 예, 아니요, 예 인 답이 2번이겠다 라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 형태소 구분하는 거 꼭 잘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면 14번.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써있는 거 그대로 우리 음절의 구슬이겠지. 뭐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에 원래 이번에 우리 내신 때 배웠던 것도 들어가면서 음운변동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여기 쓰여 있는 보기들만 잘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그 기역으로 발음될 수 있는 것들도 짚어주고 있지. 그 자음으로. 자, 우리 기역 같은 경우는 쌍기역, 기역, 기역, 시읒, 리을 기역 이런 것도 된다 그랬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 어우, 이게 잘 깨져 있네. 티읕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비읍, 피읍, 리을, 비읍, 뭐 이제 리을, 피읍, 비읍, 시읒 이런 것들도 다 비읍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소리 되기로 발음된다 라는 걸 짚어주는 거였어요. 네. 우리 이제 된소리 되기의 활용에서 딱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먼저 기억에서 확인을 해보자. 옷고름, 시옷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1번은 되겠네.
문고리. 자, 여기 기역, 디귿, 비읍인데 니은 뒤에 나오는 거는 확인 안 되고요. 리을 뒤에 나오는 것도 여기 확인 안 되고. 덮개. 아, 이건 되겠다. 그 다음에 술집. 아, 술잔. 술잔도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기억만 가지고 봤을 때 1번, 4번으로 답이 좁혀지지. 그 다음 거 뒤에 확인해보자. 어감받침 니은 혹은 니은지, 미음, 리을,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오케이, 이것도 한번 알아보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어감받침이야. 어감받침이란 뜻은 뭐야? 얘가 용언의 활용형이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언은 동사, 형용사 변할 수 있는 가변어고요. 거기에 어간이랑 어미 따로 붙는 거 알고 있죠? 자, 일단 그러면 리을, 미음 뒤에 젊고 오케이, 여기 젊다는 일단 형용사니까 되네. 답은 1번이겠네. 나머지 것도 해보자. 자, 감고. 근데 여기는 니은, 미음. 얘도 되겠다. 근데 앞에가 안 되고요. 안따, 니은지. 얘도 되겠다. 언짢게. 얘는 애초에 된소리되기니까. 애초에 쌍자음이니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더듬지. 더듬지 마. 더듬다. 더듬지. 근데 이것도 역시 되긴 되겠지? 근데 뭐 앞에가 안 되니까 딱 둘 다 되는 거는 14번에 1번 밖에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5번 같이 한번 보면은요. 자, 높임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은근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돼. 자, 일단 먼저 보면은 기억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직접 넣어서 해보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선생님으로 넣어봐. 어제 선생님이 경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보았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어제 선생님이 경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보았어. 근데 이러면은 좀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 자, 지금 주어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 영희에서 선생님으로. 자, 그럼 우리가 주어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자, 일단 주격조사인 깨서를 사용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높임 선어말어미인 시를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집에 가다라 그래? 아니지. 어머니가 집에 가시다. 이걸 더 높이면 어머니께서 집에 가시다. 이렇게 말할 거지. 그럼 여기도 높여주면은 어제 선생님께서 경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치? 자, 그럼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주어가 바뀌는 거니까 조사 가를 주격조사 깨서로 고쳐서 말해야 한다. 그러면 15번의 답도 1번이겠네. 여기서는 지금 틀린 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보면은요. 기억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 그래, 주어가 또 바뀌었다고 해. 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조사에게를 깨로 고쳐 말해야 된다. 해봐. 어제 선생님께서 경희께 선물을 주는 것을 보았어? 너무 어색하지 않아? 그치? 왜? 깨라는 거는 부사격 조사야. 이거는 객체 높임에서 사용돼요. 객체 높임이 뭔지 모를 텐데, 자, 우리 높임 표현에서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구분이 돼요.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집에 가시다. 가신 주체가 누구야? 어머니잖아. 어머니를 높여주는 게 주체 높임이야. 자, 주체 높임이 실현하는 방법에는 지금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봐요.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집에 있다라 그럴걸? 아니야.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다. 있다의 높임 표현인 특수어휘인 계시다를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지. 혹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붙여줄 수 있어요. 아까 봤듯이 어머니께서 집에 가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붙인 주격조사께서를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객체 높임. 객체라는 거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데리고 오다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다라 그럴 거지. 그치? 내가 아버지를 데리고 오다가 아닌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다. 이렇게 말을 해줄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아버지를 객체야, 객체. 객체라는 건 목적어 부사어 생각하면 되고요. 이 목적어는 지금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야. 객체 높임이 들어가야 돼. 객체 높임은 방금 했듯이 아버지를 모시다. 특수어휘를 사용해줘요. 자, 객체 높임은 아까 주체 높임과 다르게 선어물음에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똑같이 특수조사, 깨를 사용하던가 아니면은 특수어휘를 사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특수조사,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의 높임 표현인 깨를 사용해주는 경우는 언제야? 내가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다. 이런 식으로. 방금 그럼 이 문장에서는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다. 평칭에서는 높임 표현이 사용되지 않지.
내 친구가 할아버지로 바뀌어. 내가 할아버지에게야? 아니, 내가 할아버지께. 그 다음에 선물을 주다야? 아니, 선물을 드리다. 그치. 특수부속격조사랑 특수어휘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상대 높이면 이제 말을 할 때, 듣는 상대방을 높여줄 때 어떻게 해줘 우리가? 어머니 밥 먹었어? 이럴 거야? 아니지. 어머니 밥 먹었어요? 그치. 이혼아, 어머니 밥 드셨습니까? 뭐 습니까? 뭐 이런 습니다. 이런 거 붙여주는 거. 말을 할 때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존댓말을 한다 그러지? 존댓말을 할 때 뭐 요를 붙여주든가 뭐 했습니다 이런 걸 붙여주는 거. 이런 어미를 통해서 끝에 요를 붙여주는 걸 통해서 높여주는 거. 대화 상대를 높여주는 게 상대 높임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세세하게 배울 건데 일단 이 안에서는 직접 넣어주면서 확인해보면 돼. 무튼 어제 선생님께서 경이 깨 어색하니까 2번은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은이. 자, 이번엔 니은, 즉 객체를 바꿔주는 거야. 이게 선생님으로 바뀌면 어제 영희가 선생님께 선물을 주는 것을 봤어. 영희가 선생님께 선물을 주다. 좀 너무 어색하지 않아? 주는을 주신으로 바꿔볼까? 영희가 선생님께 선물을 주시다. 이것도 너무 어색하지 않아? 뭐가 바뀌었어? 영희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가 맞겠지? 영희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 자, 주시는이 아니라 드리는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니은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 똑같이 해보자. 바뀌면 보았어를 보셨어로 고쳐 말해야 된다? 이것도 해봐. 어제 영희가 선생님께 선물을 주는 것을 보셨어. 이건 좀 어색하지 않나? 자, 시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건 너무 어색해. 시가 뭐였는데? 주체 높임 선어말함이라 그랬지. 보다의 주체는 누구야? 나야, 나. 이 문장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 문장에서 말을 하는 사람. 내가 어제 영희가 선생님께 선물을 주는 것을 보셨어는 너무 어색하잖아. 그치? 그냥 내가 어제 영희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어.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니은의 높임 대상인 니은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으로 바뀌면 보았어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듣는 사람을 높여줘야 되나?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말하는 사람이 나와 철수. 내가 철수에게 말을 하고 있다 했죠. 철수한테 내가 높여줄 필요가 있어? 너네가 친구한테 말하는데 야, 내가 어제 영희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친구한테 말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5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5번의 답이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문학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비문학을 좀 위주로 꼼꼼하게 한번 보자.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사 원리를 적용하여 일단 우리 사람 이름 나오면은 무조건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층사 원리를 적용할 때 층층이 쌓여지는 순서대로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하여 전 세계의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중생대, 쥐라기와 같은 대, 기 등으로 나타내는 지질학적 시간적 도는 이때 확립되었대. 아, 이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사 원리를 통해서 지질학적 시간적 도를 확립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보면은요, 그러나 항상 이런 역접의 접속사 뒤에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러한 지질학적 시간적 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상대적인 척도래.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됐는지 말해줄 수 없대. 그러니까 아, 얘가 얘보단 오래됐어. 이 밑에 있는 게 이 위에 쌓인 것보단 오래됐어 라고 말은 해줄 수 있는데, 자, 이 밑에 있는 게 이 위에 쌓인 것보다 한 200만 년 오래됐어 라고까지 말을 해줄 수는 없대. 상대적으로만 말을 해줄 수 있지 정확하게 얼만큼 더 많은지는 말해줄 수가 없대. 자, 이유.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우리 1905년 러더포드, 사람 이름 나오면 항상 체크해줘요. 러더포드가 뭐 했대? 방사성 동위원소, 딱 봐도 어려운 말이잖아. 문제로 굉장히 나오기 좋겠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의 측정을 성공했대.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이거를 성공할 수 있었대. 그럼 이게 뭔지, 이게 중요한 소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해냈다.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수년간 더욱 개선되었으며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성 분결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 라고 쭉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읽으면서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치?
자, 일단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된 거 알겠어. 그거를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게 더욱더 개선됐대. 근데 이제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됐고 또 이제 방사성 붕괴 강조액은 또 뭔지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물론 뒤에서 다 해결을 해주겠지. 항상 비문학에서는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그에 대한 정의를 해줄 거야. 그 정의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체크, 거기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로 뭐 예시 같은 게 나왔으면 더욱더 꼼꼼하게 이해해 주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번 보자. 자, 이거를 보면은요,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인 어떤 특성을,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였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디어 개념 설명해 주나 봐요. 자, 보자. 물질은 기본 단위인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대. 이런 과학적 개념 나오면 항상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에 양성자가 얼만큼 많냐? 그 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결정된대. 탄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 산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8개. 양성자가 6개면 탄소고 8개면 산소고,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준대. 원소의 종류가 달라진대, 양성자의 수에 따라. 만약에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대. 이를 동위원소라 그런대. 오케이. 동위원소의 개념 알겠어요. 뭐야? 일단 양성자, 원소는 같다. 뭔 소리야? 양성자는 같아. 똑같이 6개가 있어. 근데 우리 원자에게는 양성자뿐만이 아니라 중성자도 있었죠. 중성자의 수가 다른 거야. 양성자는 똑같아서 원소의 종류는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게 동위원소의 개념이다 라고 알 수 있겠지. 우리 여기서 짚어준 거 그대로. 자, 예를 들면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더욱더 깊은 이해를 요하는 거야. 이거 완벽히 이해해달라는 거지. 탄소의 경우 탄소 11은 원자에게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는 원자이며, 오케이, 탄소 10이라는 건 뭐야? 원자에게 양성자 6개. 일단 탄소라는 거는 양성자 6개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12 빼기 6, 나머지 6개는 중성자 6개다. 만약에 탄소 14는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6개야. 탄소니까. 근데 나머지 8개가 보다 중성자다 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동위원소의 개념을 알 수 있었어.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오, 새로운 성질도 알려줬으면 체크해줘야 되지.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대, 애초에. 자, 그럼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 이유로 본래 원자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대. 일단 양성자랑 중성자의 수가 같지 않으면 불안정한 상태라고 체크를 하나 봐. 오케이.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방사성 붕괴 또는 핵붕괴라고 하는데, 개념이 나왔네. 뭐야? 자, 일단 모든 물질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고자 한대. 자, 일단 동위원소 중에서, 만약에 동위원소 중에서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가 다른 게 있다? 그럼 불안정한 상태래. 양성자와 상태와 중성자의 상태가 같아야지 안정한 상태인가 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해.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어. 그러면은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대. 그게 이제 방사성 붕괴 또는 핵 붕괴.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아지는 과정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동위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 아까 앞에서 봤던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이 뭐다? 직접 이런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구나. 즉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지 않아서 둘이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사성 붕괴를 하는 동위원소가 방사성 동위원소구나 라는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연결 지을 수 있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지금
불안정한 원자력이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력으로 변한대. 그러면서 예시를 짚어주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보지.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 아까 봤듯이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였지. 얘가 이제 방사성 붕괴로 인해 중성자 1개가 붕괴되어가지고 양성자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었어. 그럼 양성자가 6개에서 7개로 늘어났지. 우리 근데 아까 원소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6개인 양성자가 7개인 양성자로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소가 질소로 변했다 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야.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정 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 우리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는 안정된 상태인 질소 14로 변화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중성자가 하나 붕괴되어서 양성자로 변한 거야. 아까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가 이제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되었고, 양성자에 따라 원소는 변하니까 질소 14가 되었다 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붕괴 전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모원소, 개념도 체크해주고 있다. 붕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탄소 14가 모원소고요. 모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 오케이. 새롭게 만들어진 원소를 자원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럼 여기서는 질소 14가 자원소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붕괴 전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는 무원소이고,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는 자원소이다. 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보자. 더 보면은요, 우리 방사성 동위 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대. 원래 개수,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방사성 동위 원소는 무원소에서 또 무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대. 자, 보면은 무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 또 새로운 개념 나왔네. 항상 체크해줘요. 자,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라도 그랬으니까, 자, 우리 딱 모원소가 자원소로 딱 절반이 변하는 시기, 그때를 딱 반감기라고 정의를 해준다는 거야. 자, 우리 여기 반감기의 개념 파악할 수 있겠죠? 모원소가 자원소로 정확히 반만큼 변하는 거, 딱 절반으로. 그치? 이때 줄어든 무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다. 맞지? 자, 첫 반감기 때 무원소의 개수는 처음에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에 남은 무원소의 개수가 반으로 줄고 처음에 4분의 1로, 또 세 번째는 8분의 1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앞에 봤던 예시를 여기 한번 써보죠. 우리 아까 탄소 14,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했었죠. 이렇게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는 게 우리 여기 이게 이제 얘가 무원소였고 얘가 자원소였어. 맞지? 일단 처음에 탄소 14가 100개 있었다고 해볼게요. 100개.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딱 절반으로 줄어든다 했지.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제 50이 되는 거야. 이 일정한 시간 동안. 맞지? 그 다음에 또 절반이 감소하는 시간, 반감기를 또 한 번 거쳐봐. 이때 한 번의 반감기인 거고, 또 한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어떻게 되겠어? 25에 75. 또 한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어떻게 돼? 12.5 대 87.5. 맞죠?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비율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무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번째 반감기에서는 1대1, 50대 50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1대3, 25대 75, 1대3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감기에는 1대7, 여기 7 곱하면 딱 87.5 나와요. 맞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딱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또 포인트.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탄소 14는 5730년, 포라슘 40은 13억 년, 우라슘 238은 446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원소마다 반감기도 다 다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탄소 14가 100개 있었는데 5730년 후에 50, 50개로 나눠지고, 또 5730년 후에 25, 75로 나눠지고, 또 5730년 후에 12.5랑 87.5로 나눠진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어떤 암석을 가지고 이 돌에는 지금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이만큼이야. 이 돌의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지금 탄소. 어떤 돌에 탄소가 질소가 있어. 근데 이때의 비율은 1대 3이야. 그러면 반감기가 2번 지났구나. 즉, 이 암석은 만들어진 지 대충 한 12,000년 됐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또 여기서도 봐. 가령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예시를 짚어주고 있는 거잖아. 얘를 통해 이해를 시켜주는 거는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로슘 40을 함유하고 있고 이 원소가 외부 유입이나 유출 또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결과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래. 1대 3이면 반감기 몇 번 겪은 거야? 2번 겪은 거지. 이때 한 번의 반감기 몇이었어? 13억 년, 즉 26억 년이 되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정리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지문 이해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 거 있으면 꼭 질문해야 되는 거 알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16번 보면은요, 1번 순지부터 보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 여기 예를 들어 가령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 설명해 준 거 맞잖아. 답은 너무 쉽게 1번이겠다. 그치? 근데 이 밑에 있는 나머지 선지들도 꼭 잘 읽어봐요.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묘사가 뭔지는 알아. 근데 여기 이 지문에서 세부적 묘사가 사용된 적은 없어요. 암석 안에 뭐가 있고 그래 세세하게 그려준 적은 없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붕괴 과정은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유추는 뭐야? 비슷한 대상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야. 얘가 이랬으니까 얘도 이럴 거야. 이게 유추야.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랬으니까 우리 암석도 이럴 거야.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유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분류라는 거는 이제 딱딱 기준에 맞춰서 나눠주는 게 분류고. 네, 다섯 번째,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인용이라는 거는 딱 이 큰 따옴표가 있으면서 누구누구의 말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지문에 나온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6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17번도 같이 한번 보면은요,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것도 최대한 안 틀리는 게 좋아요. 자, 1번부터 보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된다 라고 말을 했었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고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붕괴를 통해서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를 맞춰준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질소 14의 원자에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마치 우리 탄소 14,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 있었는데 걔가 붕괴를 해서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등 안정된 상태에 있는 질소 14로 변했던 것 또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 그랬잖아.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체크하면은 여기 딱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딱 우리 본문 마지막 문단에 써 있었잖아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17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도 보면은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형성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우리 처음에 스테퍼와 스미스였나요? 그렇죠? 스테노와 스미스, 얘네들은 상대적인 시간을 알 수 있어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랬었지? 다음 다섯 번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7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이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어려워 보이지. 하지만 절대 겁먹지 마요. 충분히 할 수 있어. 해석만 하면 돼. 그래프 이거 한번 같이 보자. 자, 그림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가가 붕괴할 때 시간에 따른 무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거래. 한번 같이 보면 되겠다. 자, 우리 일단 무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우리 아까 본문에서 봤을 때 감소하는 건 뭐야? 점점 개수가 줄어드는 건 무원소죠. 걔가 계속 붕괴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탄생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뭐야? 자원소지. 그럼 우리 계속 감소하고 있는 A가 무원소, 계속 증가하고 있는 B가 자원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읽어보면은 암석 S가 생성될 때 방사성 동위원소 가를 함유하고 있고 가는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었대. 일단 짚어줬어. 그 다음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가를 측정한 결과 이 위에 말 다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었다. 우리 아까 비율 1대3이면 반감기 몇 번 겪은 거였어요? 처음에 1대1, 그 다음에 1대3 되는 거 두 번 겪은 거였지. 기억할 거야. 그치? 얘는 반감기 2번 겪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보기에서요. 우리 보기에서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A가 무원소고 B가 자원소고 그 다음에 이 암석은 반감기 2번 겪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선지를 보면은 자, 1번 B는 자원소와 관련이 있다. 맞아.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다. 자,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그래프에서 이것도 안 하고 넘어갔네. 자, 우리 가로 그래프가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지. 자, 근데 우리 아까 첫 번째 반감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어? 딱 절반. 무원소가 100개 있었으면 딱 50대 50. 정확히 숫자가 같아지는 거. 비율이 1대1이 되는 게 첫 번째 반감기였지. 자, 그럼 우리 이 그래프에서 지금 정확히 비율이 1대1이 되는 거. 즉, 둘이 딱 만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둘이 정확히 만나는 지점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이때 반감기 뭐야? 2억 년. 반감기는 2억 년이구나. 그럼 이제 4억 년 뒤에는 1대3이 될 거고 또 6억 년 뒤에는 7대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반감기. 그럼 일단 우리 아까 여기서 끌어냈을 때 1대3이었으니까 반감기 2번 겪은 거 즉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겠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좋아요. 세 번째,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의 양은 16분의 1로 줄어든다. 마치 우리 이제 한 번 겪으면은 1대 이제 딱 한 번 반감기 겪을 때마다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치. 한 번 겪으면 2분의 1, 두 번 겪으면 4분의 1, 세 번 겪으면 8분의 1, 네 번 겪으면 16분의 1. 그치. 그리고 네 번째,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로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억 년이다. 이것도 마치 첫 번째 반감기에 필요한 시간이 우리 그래프상 2억 년이었죠. 딱 같아질 때? 그치.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와 무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은 감소한다. 이건 완전히 틀리지. 자원소와 무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은 계속 같아요. 이건 달라지지 않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처음에 무원소 100개로 시작했다. 50, 50, 25, 75. 그 다음에 뭐 12.5, 87.5. 그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줘가지고 6.25에다가 92.75 막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나? 무튼.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한 값은 같아. 항상 유지되는 거야. 개수가 감소되는 게 아니야. 그 두 개를 더한 게 감소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18번의 답은 5번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자, 이건 뭐야? 우리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자, 이거는 지금 이거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거. 즉, 다이어 중에서 본뜻이랑 가장 가까운 거 골라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일으키는 뭐야? 읽어보면 동위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 여기서 일으키는 어떻게 쓰였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 거.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있나 없나 봐. 있겠지? 답 하나는. 그게 뭐야? 일단 세찬 바람이 거친 파도를 일으켰다. 어떤 현상을 일으켰으니까 이게 맞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으로 풀어주는 수밖에 없긴 해요. 다이어 문제가 가장 까다롭긴 할 텐데 이거를 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야. 봐봐. 우리 지금 어떤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돼. 뭐를 일으킨 거야? 어떤 새로운 것을. 자, 근데 보면 그 행동은 모두에게 오해를 일으켰다. 이건 좀 추상적인 거잖아. 실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가세를 일으켰다. 기울여진 거 다시 올린 거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이것도 누워있는 걸 올린 거지. 아이를 일으켰다. 이것도 올린 거지. 2, 3, 4, 5는 완전 거고 1번이랑 2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항상 다이어를 할 때 추상적인 대상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돼. 실제로 어떤 사건을 발생시킨 거로 봤을 때는 19번의 1번이 제일 정확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20번. 이게 되게 어려웠어. 이게 굉장히 어려웠지.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 거의 새로운 지문 하나가 더 들어왔잖아. 맞지? 자, 우리 탄소 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하고 있지만 대기와 우주선 충돌에 의하여 계속 공급된다. 탄소는 계속 들어오는데
연구에 의하면 지구대기에서 탄소 14의 생성 비율이 탄소 14의 방사성 붕괴 비율과 같으며 계속 존재하겠다. 그러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다. 탄소 12와 탄소 14도 또 일정하대. 오케이. 식물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므로 모든 식물들은 약간의 방사성 탄소를 가지며 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대기 중의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과 일치한다. 대체로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또 계속 일정하겠지? 일정하다 했으니까 얘도 역시 일정하겠죠? 아울러 그 식물의 몸을 흡수하여 탄소를 공급받는 동물과 또 그 동물을 먹는 동물도 결국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 오케이. 우리 대기 중에 탄소의 비율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이 식물에서도 유지되고 또 그 식물을 먹는 동물에게도 유지되고 또 그 동물을 먹는 동물에게도 유지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여기가 포인트.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않는다. 일단 생물이 죽었지? 더 이상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않아. 그 몸에 남아있는 탄소가 다라는 소리야. 맞지? 자, 그래서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의 변화가 생긴대. 생물이 죽고 나면 변화가 생긴대. 어떻게 생기나 확인을 해보자.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기 때문인데 탄소 12는 그대로 있는데 탄소 14가 여기서 이제 변한대. 질소 14로. 즉 방사성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때 생성된 질소 14는 뭐라 써있냐 저거? 기체이므로 질소 14는 기체를 기체. 즉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야. 탄소 14와 다르게. 그래서 죽은 생물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하여 대기 중에 그 비율과 비교하면 탄소 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알 수 있고 그 결과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걸 다 연결지으면 죽은 생물 내에 탄소 12와 탄소 14가 얼만큼 있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얘가 탄소 14는 반감기 이만큼 거쳤고 즉 얘는 얼만큼 죽은 지 얼마나 됐겠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대. 근데 마지막으로 다만 탄소 14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는다까지 짚어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더욱더 세세한 이해를 해볼까? 물론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요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이 분석을 완전히 해보는 거야. 이 분석을 완전히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탄소 14와 일정한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어줘 볼게요. 1대1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1대1 비율. 탄소 12와 탄소 14. 는 딱 죽을 시점에 정확히 100개 100개 있었다 해볼게요. 100개 100개. 그러면 1대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아까 탄소 14는 5730년이죠. 반감기가. 일단 우리 탄소 14는 여기 본문에서 짚어두시 반감기를 거치면서 점점 모원소와 자원소로 구분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자원소는 즉 질소 14고 얘는 기체 밖으로 나간대. 얘는 기체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대. 몸에서 나간대. 그러면은 얘가 자원소로 변했다는 거는 이 몸 안에 있는 탄소는 탄소 14의 개수는 계속 감소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6000년이 지난 거야. 6000년이 지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탄소 12는 그대로 있는데 탄소 14는 50대 50으로 됐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사라지는 거지. 몸 밖으로 나간다 했으니까 그럼 이때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얼마야? 1대 2야. 즉 우리가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가지고 봤을 때 원래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정한 비율이 깎였어. 원래는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야. 근데 죽은 생물을 파악해보니까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이 소리는 뭐야? 탄소 14 딱 이 생물이 죽은 지 5730년이 되었구나. 뭐 대충 6000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또 한 번의 반감기를 거쳐봐. 또 한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탄소 12는 그대로 있고 우리 탄소 14는 어떻게 돼? 25대 75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딱 얘네의 비율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어떻게 돼? 얘는 또 어차피 나갈 거니까 1대 4가 되겠네. 두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이 둘의 비율은 1대 4. 맞아요?
자, 우리 아까 했던 탄소 14만의 비율을 보는 게 아니야, 더 이상. 그치?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더 넘어서 또 새로운 원소와 비율을 또 해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반감기 거치면 어떻게 돼? 또 이제 5730년이 지났다 해봐. 100대 12.5 대 80, 7.5 될 거고, 이때의 비율은 8? 8. 1대 8 되겠네, 딱. 1대 8. 얘네만 비교했을 때. 탄소 12와 탄소 14. 어차피 얘는 또 사라졌을 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만을 가지고도 이 생물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해봐야 돼.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자. 이 선지를. 자, 일단 1번부터 보면은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의 연대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겠군. 맞지? 왜? 마지막에 6만 년 지나면 못 쓴다고 했으니까. 1번은 답이겠다. 1번은 맞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생물 내부에 있는 탄소 14의 개수가 줄어들겠군. 마치 질소 14로 변하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감소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사성 분기는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의 변화를 일으키겠군. 마치 방사성 분기를 통해서 계속 탄소 14의 개수는 줄어들어. 그럴수록 12와 14의 비율은 변화하고 있죠.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으로는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없겠군. 이것도 맞지. 왜?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는 맞출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살아있을 때는 일정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니까 나간 만큼 들어오고 나간 만큼 들어오고, 여기서 변화가 생기는 거, 이 비율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이 그런데 이유, 즉 생물이 죽은 이후부터였어.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죽은 생물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만 알아도 이게 틀렸지. 질소 14는 기체로서 몸 밖으로 나간다 했잖아. 더 이상 그 죽은 생물 내부에 남아있지 않아. 근데 어떻게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을 알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생물이 죽은 연대를 측정할 수 없어요.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해야 되는 거지, 날아간 질소 14의 양까지 측정하는 건 아니었지. 우리가 방금 해줬던 이런 완전히 세세한 이해까지는 문제에 담아내지 않았지.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마요. 우리 모의고사 충분히 어렵지 않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물론 이게 3학년 내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계산을 시켰겠지만, 우리 그래도 지금 하는 것들에서, 문제 푸는 것들에서 이런 거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나가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거 심지어 답은 앞에 나와 있었잖아. 질소는 나간다 했는데 질소가 남았다. 완전히 반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번에 답이 5번이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질문 한번 같이 보자. 자,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레스라고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다.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대.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대. 아니, 그렇게 잘 팔렸는데 왜 정품을 만들어서 대리점에서 파는 업체는 수익을 못 만들었을까? 라는 게 의문이야.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사슬망 관리, 누가 봐도 어려운 개념. 꼭 체크해줘야 되겠죠? 공급사슬망 관리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아, 위는 공급사슬망 관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나 봐. 그럼 이게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개념을 짚어주고 있다. 공급사슬망이란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아, 공급사슬망이란 서로서로 상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대. 서로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게 공급사슬망의 개념이래.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망의,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개념은 항상 중요했죠. 이 채찍 효과. 이 채찍 효과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우리 경제지문의 특징은요. 지금 이건 경제지문이잖아. 우리 경제지문
항상 개념은 무조건 파악을 해야 돼. 개념을 파악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 현상은 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 존재는 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서로 비례관계인가? 서로 반비례관계인가? 이런 서로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지문 안에서 짚어주고 있어요. 짚어주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 채찍 효과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 공급사슬망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이 공급사슬망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찍 효과를 이해하자. 자, 이게 문제 보자. 자, 아기 기적에 하면서 예시도 짚어주고 있는, 항상 말하지만 예시가 나오는 부분은 이해가 필요로 한 부분이고 꼭 꼼꼼히 봐줘야 돼요. 자, 아기 기저귀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대. 사람들이 사는 거는 똑같아. 소비자 수요는 계속 일정해. 뭐 일주일에 한 100개씩 사 사람들이. 근데 소매점이랑 도매점의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대. 우리 소매점에서 오늘은 기저귀 4박스 갖다 주세요. 다음 주에는 6박스 갖다 주세요. 뭐 다다음 주에는 8박스 갖다 주세요. 이럴 수 있고, 도매점에서는 저희 물건 많이 필요해요. 한 트럭 갖다 주세요. 아니, 다음 주에는 뭐 3트럭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똑같이 사는데, 소매점이랑 도매점은 계속해서 상품 수요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수요는 얼만큼 필요로 하냐예요. 얼만큼 필요로 하냐.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증가하였다라고 짚어줬지. 자, 주문 변동폭은 계속해서 다양하대. 근데 어떻게 다양해져? 점점 더 커져. 변동폭이 점점 더 커져. 어디로 갈수록? 최종 소비자에서 멀어질수록, 즉 원자재 공급업체로 갈수록.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별로 변동이 없어. 근데 소매점이 변동이 커. 도매점은 그보다 더 커. 제조업체는 그보다 더 커. 원자재 공급업체는 그보다 더 커.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공급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공급사슬망의 채찍효과라고 한번 다시 짚어줬어요. 왜?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것이, 우리 채찍이 있어. 채찍이 있을 때 채찍을 탕 이렇게 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채찍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치? 채찍을 탕 이렇게 한번 치면은 처음에 뭐 여기 이만큼 흔들리다가 점점 탕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 채찍이. 채찍을 딱 탕 한 번은 딱 이런 모양으로 딱 갈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변동폭이 최종 소비자는 적고, 뭐 소매점은 이만큼, 도매점은 이만큼,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막 제조업체는 이만큼, 또 원자재 공급업체는 이만큼, 이렇게 점점 커질 수 있다. 변동폭이. 그게 채찍 효과다 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문이 일정해봐. 수요가 항상 일정하면 거기에 딱딱딱딱 맞춰 계산적으로 딱딱딱 분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매번 달라져봐. 야, 이번 주엔 1박스 필요하대. 이번 주에 10박스 필요하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은, 마케팅 어떻게 하지?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유통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짚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좀 더 보면은, 자,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엔 채찍 효과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수요의 왜곡 때문이에요. 수요의 왜곡으로 인해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데, 자, 이건 뭐야?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준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된다. 그치? 맞죠? 만약에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사던 거 2개씩 사. 그럼 내가 원래 소매점, 내가 슈퍼야. 소매점은 슈퍼 같은 거죠? 그치? 야, 우리 고객들은 원래 이거 과자 일주일에 하나씩만 사는데 요즘 일주일에 2개씩 사네? 그럼 도매점한테 우리 과자 일주일에 1박스 주는 거 2박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면 도매점은 또 어떻게 해?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을 하는 거지. 야, 요즘 우리 슈퍼들, 내가 물건 주는 슈퍼들, 소매업자들이 맨날 이 과자 2박스씩 요구한다? 야, 그럼 원래 우리 1트럭 갖다 주는 거 2트럭 갖다 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즉,
정리해주고 있죠?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그치? 자, 그럼 이제 제조업체. 야, 요즘 도매업자들이 야, 2트럭씩 요구한다. 야, 그럼 우리 비행기 하나로 갖다 주던 거 비행기 2개로 갖다 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또 짚어주고 있다. 자, 이런 문단의 마지막에 툭 한 번 또 알려주는 거. 그냥 중간에 툭 한 번 알려주는 정보들도 선지로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대.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래. 만약 공급자가 한정돼. 이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어. 막 한 명. 그럼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겠지. 왜?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예시를 짚어주고 있으니까 꼭 이해를 해줘야 돼요. 굳이 뭐 예를 들어, 가령 이런 표지 없어도 바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꼭꼭 꼼꼼히 봐줘야 되는 거야.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치? 만약에 어떤 과자를 나만이 팔아. 어떤 과자를 나만 팔아. 나만,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도매업체들은 어떻게 하겠어? 야, 저 사람한테 가야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적게 사면은 안 팔겠지 나한테? 당연히 많이 불러야겠다, 이런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50박스 있는데도 저 100박스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가지고 결국 수요의 왜곡이 발생한다 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수요의 왜곡? 좋아요.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자, 공급사 실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점점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대량 주문을 하게 되어서 그런데.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자, 여기 또 역시 예를 들면을 사용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매해야 했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한다. 또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에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한다. 그치? 그러면은 이처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진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그런데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고 재고량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까지 연결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아까 위에서 그랬듯이 점점 사람들은 크게 불러. 사람들이 소비자는 한두 개, 이제 뭐 소매업은 한 박스 두 박스, 또 도매업자는 한 트럭 두 트럭, 뭐 이제 뭐 제조업체는 한 배 두 배 이런 식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거지. 점점 커지니까 그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고는 처리하기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더욱더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래서 채찍 효과가 발생한다. 일단 우리 채찍 효과 일어나는 원인 두 개, 수요의 왜곡과 대량 주문 방식, 이렇게 두 개 짚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지. 이거 하나 더 보면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래. 시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 또 발생한대. 자,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사 실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서 더욱더 꼼꼼히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일 정도라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 있지. 맞지?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가 필요로 했던 거는 한 달 전이야. 근데 한 달 후에 물건 오면 뭐해? 이미 소비자는 더 이상 구매하고자 안 나는데. 소비자는 지금 물건이 필요했어. 물건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물건이 많이 필요했고 소매업은 도매업한테, 도매업은 제조업한테 계속해서 물건을 요청하겠지? 그럼 제조업에서 소비자한테 물건이 오기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는 거야. 한 달 넘게 걸리면 소비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시차로 인해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재고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공급사 실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 그러므로 공급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는 게 최고라는 거지.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면 이런 문제는 조금 완화될 수 있겠죠? 야, 소비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야, 네 물건 만들고 있지? 야, 그만 만들어. 더 만들면은 요즘 소비자들이 그것도 안 찾더라. 야, 그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말하면, 아, 그래? 그럼 니네 저번에 4박스 달라는 거 2박스만 주면 돼? 아, 오케이. 그럼 재고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바로바로 소통을 하면 재고가 줄어들겠죠? 그치. 그럼 재고 처리에 문제가 없겠지. 자, 이렇게까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2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자. 자, 1번 보면은요.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진 않았잖아. 뭐 여기서 이론 나오긴 했지. 어떤 이론? 공급관리... 잠깐만. 뭐였어? 이거. 공급사슬망 관리라는 이론 나왔어. 근데 그 공급사슬망 관리가 잘못됐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 이 지문에서? 아니지,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거지. 그냥 두 번째.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건 너무 맞지. 사회현상. 야, 재고 처리하면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지? 야, 막상 이런 애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왜 그래? 아, 그건 공급사슬망 관리 때문이야. 공급사슬망 관리가 뭔데? 아, 그걸 이해하려면 채찍효과를 이해해야 돼. 채찍효과는 어떤 원인이 드는데? 아, 일단 수요의 왜곡이랑 또 뭐 있었어? 대량 주문 발생이랑 또 막 이런 원인들로 인해 채찍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공급사슬망 관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21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뭐 역사적 변천 과정 이런 거 나온 적 없고요. 대립적 의견 나온 적 없고, 가설 설정, 실험 진행 이런 거 없었지. 그래서 우리 21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22번도 같이 한번 보면은,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맞지? 아까 뭐라 써있었어?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진다라 그랬지. 그걸 반대로 말하면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거 맞겠죠? 다음 두 번째.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닌데? 우리 아까 분명 본문에서 일정했었는데? 여기서 봐봐. 자, 여기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다. 이거 채찍효과잖아.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소매업이랑 도매업은 들쑥날쑥. 본문이랑 완전히 반대로 써있네. 우리 22번에 2번이 답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문 변동폭이 클수록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계획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 즉 우리 주문 변동이 크면 클수록 유통업체랑 제조업체의 계획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겠지? 한 네 번째, 물건의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아까 우리 체크의 두 번째, 맞죠? 대량 주문 발생, 그치? 맞나? 뭐라 했냐 아까? 여기서 동그라미 쳤을 때 수요 왜곡 다음에 대량 주문 방식 맞아. 대량 주문 방식. 다섯 번째, 주문하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문 처리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 즉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원인으로 짚어줬었죠? 자, 그래서 우리 22번의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이 뭐였는데? 자,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왜? 공급사슬망 관리 때문에. 공급사슬망 관리가 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추면 되겠다. 그치. 일단 공급사슬망 관리가 왜 일어났어? 적정 재고량을 유지해서 일어났어? 아니지. 공급사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야? 아니지. 그 안에 있었잖아. 세 번째,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겠구나. 이건 공급사슬망이랑 연관이 있는데. 네 번째, 수익보다 재고관리 비용이 적었어? 아니, 재고관리 비용이 너무 커서 문제 생긴 거야. 다섯 번째,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어? 아니, 짧으면 좋은 거지.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다? 발주 실행 시간이 짧을수록 시차가 없는 거잖아. 이건 좋은 거지. 그러면 23번의 답은 3번이겠네. 맞죠? 그 다음 24번 한번 같이 보면은요. 자,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소매점에서 재고량이 없다면 급히 도매점에 상품을 주문할 것이다. 만일
도매점에도 재고가 모자랐다? 그럼 제조업체에 추가 주문할 거고. 그럼 예상치 못한 주문 때문에 이제 야간 조업 등 계획이 없던 공장 가동할 수 있겠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소매점, 도매점, 제작업체로 전달된다. 앞에 봤던 내용이랑 동일하죠? 자, 그러나 반대로 소매점에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가 있다면, 만약에 소매점에서 재고를 미리 쌓아놓고 있었어 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미리 가지고 있었어 봐. 그러면은 소매점은 도매점에 계획이 없던 추가 주문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공급사슬망에서 재고는 한쪽에서 발생된 불확실성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 보기에서 지금 재고는 앞에서와 다르게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라고 짚어주고 있어요. 맞지? 아, 이 보기에서는 그래도 재고가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네 라는 게 포인트. 자, 그럼 이 윗글과 보기 이 둘 다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윗글의 내용에도 틀리고 보기의 내용에도 틀린 거 그러면 되겠네. 자, 우리 1번 보면은요, 공급사슬망에서 재고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치, 둘 다 있었죠? 우리 보기에선 긍정, 본문에선 부정. 네, 두 번째,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전이는 공급사슬망의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 맞지? 이런 채찍효과, 수요의 왜곡으로 인해서 뭐 채찍효과 발생하고 공급사슬망 관리 이런 문제는 주체에게 부담을 주는 거 충분히 맞겠죠. 세 번째, 공급사슬망의 채찍효과로 인해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다. 아니,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았어? 소비자로부터 멀수록 소비자, 소매장, 뭐 도매업자, 그 다음에 제조업체 이런 식으로 갈수록 주문량이 많아지는 거였지. 이건 너무 되죠? 그치. 그럼 네 번째,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 수요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의 왜곡과 이제 불확실성이 점점 펼쳐지는 거 나타날 수 있겠지. 다섯 번째, 수요의 왜곡을 겪은 도매점은 다음 주문부터는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주문을 고려할 것이다. 이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아,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미리미리 쌓아놓는 게 좋겠지? 재고 좀 미리 쌓아놓는 게 좋겠지? 라는 식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24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자, 보기 또 한 번 읽어보자. 자, 협력 공급 기획 예측 프로그램이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물량 수요 예측을 조정해 나가는 프로세스.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거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많대. 애초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A전자와 B통신은 CPF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하여 판매, 재고, 생산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빨리 이거 재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재고 필요할 것 같아. 이러면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시차나 뭐 이런 문제 없이. 그치?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면은요,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 돼. B통신은 A전자 휴대폰을 항상 대량 주문할 것이다. 아니, 뭐 항상 대량 주문하진 않겠지. 수요에 따라 다르겠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A전자와 B통신의 휴대폰 재고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재고량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세 번째, A전자와 B통신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잉 주문이 줄어들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지 사실. 그렇지? 딱 봐도 좋은 말, 딱 봐도 긍정적이고 딱 위에 내용을 다 잘 섞어놨고. 네 번째, B통신이 A전자 휴대폰 공장 근처로 이전하게 되어 주문량에 상관없이 물건을 받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아니, 물건을 받는 시간이, 아니 뭐 그래, 이렇게 물건은 시간을 일정할 수 있다 해쳐. 뭐 그래. 근데 왜 휴대폰 공장 근처로 이전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다섯 번째, A전자가 휴대폰을 B통신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었죠. 사실 이거 풀면서 5번 고른 친구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틀린 게 뭐야? 자, 애초에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많은 환경이야. 이 환경에 대응하고자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이 환경에 대응을 하고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지. 이 방식을 통해 돌발적인 수요 변화,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것 자체를 막아? 야, 오늘은 사람들이 아이폰 더 좋아해. 내일은 사람들이 갤럭시 더 좋아해. 이 상황을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막을 수 있어?
아니 사람들의 심리를 막을 순 없잖아. 애초에 수요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인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번에 5번은 굉장히 좋은 듯한 말이고 위에 나왔던 문제 상황 고쳐주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걸 고쳐주는 게 아니야.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 지어야 돼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24번의 답은 3번이다. 5번에 왜 체크했어? 3번이지 3번? 그쵸?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 지문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 3단 논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떤 것이든 이 네 가지 기본 명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돼. 또 이 명제들은 그 뜻이 애매하다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하므로 표준 형식으로 고쳐주어야 한대. 일단 모든 명제, 우리 고전 논리에 따르면 모든 명제들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대. 이 네 개의 형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대. 자, 먼저 전체 긍정의 문제 먼저 보자. 전체 긍정을 뜻하는 면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와다 같이 모든 모는 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전체 긍정이래. 모든 사람은 포유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치? 전체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의 경우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아니다 라는 말은 애매하대. 그렇다고 전체 부정에도 모든이란 말에 붙여주는 건 아닌데 왜?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야? 모든 철학자,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몇 명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다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치? 왜냐하면 철학자는 단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100명 중에 100명이 아니라는 건지 100명 중에 일부분이 아니라는 건지 이거 참 애매하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땡은 뭐가 아니다 라는 형식은 전체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대. 자, 전체 부정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표준 형식은 뭐다?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가 아니다 와 같이 어느 땡도 어느 땡이 아니다 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야,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단 한 명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위에처럼 모두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부정을 할 때는 어느 땡도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 자, 전체 긍정은 모든 땡은 뭐이다. 전체 부정은 어느 땡도 뭐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대요. 다음에 부분 긍정을 뜻하는 명제. 부분 긍정은 어떻게 해준대? 일단 여기도 체크. 우리 일단 전체 긍정은 모든 땡은 모든 땡이다. 그치? 근데 전체 부정은 이렇게 어느 땡도 뭐가 아니다. 부분 긍정은 어떻게? 자, 어떤 철학자는 염세주의자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땡은 뭐이다 라는 형식이면 충분히 된대. 어떤이란 말이 어떤 낯선 사람이다 고 할 때처럼 불확정적인 대상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이제 부분 긍정을 뜻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부분 긍정할 때는 어떤 사람은 뭐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부분 부정을 할 때는 어떤 철학자는 도덕주의가 아니다 에서와 같이 뭐는 어떤 뭐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자, 일단 구분을 지어야 돼. 전체 긍정은 모든 땡은 뭐이다. 전체 부정은 어느 땡도 뭐가 아니다. 부분 긍정은 어떤 땡은 뭐이다. 부분 부정은 어떤 땡은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일상의 언어의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면은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즉 전체 긍정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표준 형식으로 고치면 이 네 개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자, 이거는 지금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는 전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이 될 수도 있어. 왜? 이거 봐봐. 이것을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 긍정이 되지만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고 하면 부분 긍정이 되는 거겠죠?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 라는 거는 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야, 뭐 이게 부분 긍정이다? 이거 방금 명제는 전체로 봐야지. 아니야, 이건 부분으로 봐야 돼. 아니, 이건 논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래.
왜? 그것을 사실에 서술로 보는 사람은 일부분의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어? 그럼 나는 부분 긍정으로 봐. 근데 반면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이건 교훈으로 받아들였어. 이거는 전체 긍정으로 봐야지 라는 거야.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일단 논리학에서는 그냥 형식, 표준 형식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말을 만들 뿐인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굳이 논리학에서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보면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대부분은 사실 전체는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체 긍정, 여기선 전체 부정,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밖에 안 되는 거지. 어떤으로,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어떤으로 바꿔서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긍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대. 왜? 100명 중에 단 한 명만 100명 중에 99명은 치킨을 좋아하는데 한 명은 싫어해. 그렇다고 그렇게 뭐라 말해? 어떤 사람은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분 부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냥 100명 중에 딱 한 명인데 지구 중에서는 딱 한 명이어도 이렇게밖에 못 바꿔준대. 맞지? 그냥 이렇게 일반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한 사람만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치?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 이렇게 4개로 나누면은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는 없어. 이것은 곧 모든 명제를 4가지 기본 형식으로만 나누어야 하는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양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4개로밖에 못 나눠. 이건 한계점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의 명제도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위에서 아무리 대부분이라고 썼어도 여기서는 그냥 어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준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면은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영가는 뭐 노래, 종교적인 노래라고 했죠? 그치. 이 문장에는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치, 여기 지금 이 명제 하나에 뭐 들어있어? 이 문장에는. 자,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 이렇게 2개가 포함되어 있지. 자, 미국 흑인들은 이 흑인 음악에 담긴 영가를 느낄 수 있어. 흑인 영가를 느낄 수 있어. 또 뭐가 담겨 있어? 근데 미국 흑인이 아니면 이걸 느낄 수 없어. 이렇게 2개가 담겨 있는 거지. 따라서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전체 긍정. 자, 이건 전체 긍정이죠.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전체 긍정 명제와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즉,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그치, 뭐는 뭐다, 모든 뭐는 뭐다. 이것도 역시 전체 긍정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둘째 명제는 뭐야?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그치,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부정으로도 만들 수 있대요.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느 땡도 뭐가 아니다. 이거는 전체 부정이었죠. 그치? 그래서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검토해본 예문들처럼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다.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때가 많다. 지금 우리 일상 언어에 대해서는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지. 아까 봤듯이 뭐 칼은 아까 뭐라 그랬지? 여보, 그치,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거 했을 때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했을 때 뭐 모든 사람한테 통칭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통칭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고 다 이해될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또 아까도 말해줬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정할 수 있지. 그냥 그 명제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한 문장을 표준 형식의 명제를 고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적절한 해석을 한 후 그것이 이해되는 뜻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형식으로 고쳐주면 된다. 즉 사람마다 이해하는 건 다 다르지. 아까 봤듯이 아까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한다 했을 때 그거를 모든 사람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이해한 거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형식을 끼워 넣어주면 된다고. 만약에 모든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칼을 사용한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이다 라고 바꿔주면 전체 긍정이 되는 거고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그건 부분 긍정이 되는 거고 형식은 잘 끼워 넣어주지. 이해한 거에 따라 형식만 잘 넣어주면 돼. 그건 이제 형식의 문제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나눌까 이거는 논리학의 범주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 방금 배운 고전 논리학에서는 형식에 맞게 잘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해석만 잘하면 된다 라는 게 포인트.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자, 우리 일단 37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건 먼저 골라보자. 자, 1번부터 보면은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는 다른 명제를 고칠 수 없다. 아니 왜 못 고쳐? 고칠 수 있지.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 이제 바꿔가지고 전체 부정으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그치?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맞지? 방금처럼 어느랑 아니다를 넣어서 바꿔주면 그때는 전체 부정으로 바꿀 수 있겠지?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는 거는 부분 긍정이 아니라 아까 뭐였어? 전체 긍정이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아니다 라는 말의 표준 형식은 모든 땡은 뭐가 아니다 라는 형식이 될 수 있다. 아니 아까 이거는 되게 애매한 거라 그랬잖아. 전체 부정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 부정으로 봐야 되는지 이거를 가지고는 표준 형식을 만들어줄 수 없다 그랬죠? 뭐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가 맞다 그랬지? 네 번째 부분 명제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고전 논리 한계. 이건 맞지. 아까 우리 봤듯이 대부분 아니면 100명 중에 1명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부분 부정 혹은 부분 긍정으로밖에 구분을 못해줬잖아. 그 양의 정도는 파악할 수 없는 게 고전 논리학의 한계라고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었죠.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고 다른 선지들은 좀 어려웠는데 이 답 자체는 좀 쉬웠어. 그치? 다섯 번째 일상 언어의 문장은 어떤 사실을 긍정할 경우에는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아니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 긍정하든 말든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지는 건 아니야. 그건 사람의 이해에 따라 다른 거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 논리적 의미가 분명해지려면 형식만 잘 맞게 해석하면 되는 거였지. 이 일상 언어의 문장은 뭐 잘 어떤 사람이 긍정하든 말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그건 논리학의 범주가 아니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우리 37번의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기억도 한번 보면은 기억이 뭐였어?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 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방금 말이랑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거는 논리학의 범주가 아니라고. 그냥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거를 해석할 때 형식만 잘 넣으면 된다. 전체 긍정의 형식, 부분 긍정의 형식, 또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이런 거 형식만 맞게 잘 넣으면 되지 어떤 걸 선택하는 거는 중요하다 안 한다. 그치? 자, 그런 이유가 가장 적절한 게 뭐겠어? 이거야, 이거 5번. 일상 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다르다고. 그치? 다 사람마다 의미는 다 달라. 언제 쓰이는지, 어떤 사람에게 쓰이는지,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때마다 다 의미는 다 다르고 그냥 그것들을 이제 해석할 때 형식만 잘 맞게 넣어주면 된다고. 이거를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여기서 보는 고전 논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그치? 그 다음 39번
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자, 일단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라는 건 뭐야? 2차 회의에 참석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일단 문제의식이 투철한 거지. 그렇지? 이 회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모든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모였다 라는 건 아니지. 이 회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의식이 투철하다는 거지. 그치? 이 세상에 모든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지를 보면은 1번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라는 뜻이군. 그치?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맞아요. 이거는 맞지? 두 번째,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 이거를 뜻하는 건 아니었지? 그치? 이거를 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 라는 것을 긍정하지도 않는군. 이제 그렇다고 이걸 또 하는 건 아니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 라는 거를 긍정하지도 않아. 이 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이거는 뭐 전체가 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만 왔을 수도 있고. 사실 문제의식이 투철한 모든 사람, 그게 세상에 한 10명 있어. 근데 그 10명이 다 왔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굳이 이걸 뭐 또 긍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다음 네 번째,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은 없다. 그치? 이 2, 3번을 합친 선지가 4번인 거지. 야, 그러면은 여기 회의에 모인 사람이 전 세계의 문제의식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거기에 대한 답은 애초에 긍부정이 나뉠 수가 없지? 그거에 대해서 담아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 다섯 번째,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는 하나의 표준 형식으로서 분명한 뜻을 지니는 건 아니지. 답은 5번이겠네. 표준 형식 뭐였어? 우리 아까 다 짚어줬잖아. 모든, 뭐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땡은 모든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이 회의에 참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봤으면 표준 형식일 텐데,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전체 긍정은 모든 땡은 뭐이다. 그치? 전체 부정은 어느 땡도 뭐가 아니다. 부분 부정은 어떤 땡은 뭐이다. 부분 긍정은, 그치? 부분 부정은 어떤 땡은 뭐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형식을 여기 담아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9번의 답은 5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이것들을 이제 표준 형식으로 고쳤나, 고친 걸 한번 보자. 뭐 표준 형식으로, 그 표준 형식 아까 방금 말한 이 4개의 틀에만 잘 맞으면 되겠죠? 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이다. 그치? 부분 긍정? 맞아요. 두 번째,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특혜받은 사람이다. 이것도 부분 긍정 맞지? 세 번째,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 오케이, 경마만 좋아해. 근데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모든 들어가고 뭐뭐이다, 뭐 대충 전체 긍정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틀리네. 다는 경마만 좋아한다 했고 얘는 경마를 좋아한다 그랬어. 내용이 변했잖아. 얘는 무조건 경마만 좋아해야 돼. 근데 여기 3번 선지에 써 있는 건 뭐야? 경마도 좋아하고 딴 것도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그럼 틀린 거지. 경마만을 좋아한다 이렇게 바꿔줬어야지. 그 다음 네 번째,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는 택시를 탄다. 비가 오는 모든 날은 그가 택시를 타는 날이다. 그치? 이것도 전체 긍정으로 잘 바꿔줬고요. 이번 여름은 피서지마다 초만원을 이루었다. 이것도 봐. 이번 여름에 모든 피서지는 초만원을 이루는 곳이다. 이것도 전체 긍정으로 잘 바꿔준 거지. 그래서 우리 40번의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뜻이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거는 사전적 의미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문제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 한 번씩 꼭 읽어보고 넘어가요. 나머지는 다 맞고 이거의 답은 2번이었는데 일반화는 보편화하는 거지 구체적인 것으로 점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는 꼭 한 번씩 읽어보면서 어휘도 1학년 때부터 잡아놔야 확실히 기초를 다질 수 있어요. 어휘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꼭 복습을 할 때 지금부터 한 번씩 꼭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 여러분 나머지는 질문으로 꼭 해야 돼요. 고생하셨어요.